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태국에 자리 잡히게 되면서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으면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하게 되는데요. 또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고용주들을 이용과 협박을 하고 도망쳐버리는 악랄한 수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의 정식 비자를 받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 이곳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었기에 이주민과 현대사회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앉던 자리인 중간 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첸 교수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노숙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도 없고 가족관계도 단절된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노숙자들도 대부분 주민등록이나 신분증은 가지고 있답니다. 많은 나라에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신분 증명은 필요하답니다. 그러자 제 옆자리의 말레이시아 여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전쟁 난민들이요. 시리아나 미얀마처럼 내전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요. 그들은 본국의 신분증도 잃어버렸을 테고. 그것도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난민들은 UNHCR에서 발급하는 난민 증명서가 있답니다. 그들의 신분은 국제법으로 보호받고 있죠. 그 뒤로도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답변을 이어갔어요. 누군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또 다른 학생은 고아를 언급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침내 제 옆자리에 앉은 홍콩 출신의 제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하는 학생이었죠. 교수님, 사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출생 신고부터 시작해서 학교 입학, 은행 계좌 개설. 이 모든 것들이 신분을 증명하는 기록이 되지 않나요? 제니의 말에 교실 안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녀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비공식 존재 unofficial existence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식당에서, 공사장에서, 농장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시애틀에서 보았던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비공식 존재일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 특별한 수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이주민 문제가 미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바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시애틀의 한 멕시칸 레스토랑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신분증이 없어서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구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언제든 적발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어서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은행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은행 계좌는 어떨까요? 계좌 개설도 불가능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돈을 보관할 때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바 대포 통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모든 것이 제한된다면.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죠. 건강보험이 없으니까요. 응급실에서는 치료를 해주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옆자리의 제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했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학생들 중 한 명이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이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지, 특히 아시아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도가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이죠.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더욱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고
저도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졌어요. 시애틀의 멕시코 불법 체류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시자마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준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준이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마사지샵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불법 약 거래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건 불공평한 지적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태국 유학생 타란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나요? 불법 약이나 불법 업소 문제는 일부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준이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고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타란이, 준이,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현상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은 왜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준이와 타란이의 표정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어요. 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조심스럽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학생인 라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정말 좋은 의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이죠. 이 시점에서 저는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라는 현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와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태국인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과 한국의 임금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 격차입니다. 태국의 일일 최저임금이 약 12,000원인데 반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태국과 한국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태국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이 매우 쉽다는 뜻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정작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9 비자나 H2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 하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게다가 특정 업종에만 취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나인 비자의 경우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더욱 제한적이에요. 냉장 냉동창고 작업장이나 재활용 처리장 같은 곳만 허용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또한 각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건설업은 발주금액 30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제한되고요. 게다가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농가나 어가에서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조건들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비자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식당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인들은 취업비자로는 아예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업종은 취업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한국 정부는 비자 발급 조건을 좀 더 완화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레이첼. 사실 한국의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중소제조업체의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별 인력 부족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 어업, 건설업, 중소제조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노동 시장입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적 친밀감도 있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행기 티켓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결국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태국에서는 더 나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불법 체류라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렇다면 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일하지 않나요? 불법 체류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정식 비자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고용주의 초청이 있어야 하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비자를 받더라도 체류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이나인 비자의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재입국을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업종 제한이에요. 예를 들어 농업 비자를 받고 왔다면 농업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이때 준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정식 비자를 받고 일하는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준이의 말에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주들은 정식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같은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지켜야 해요. 게다가 숙소 제공이나 기타 복리후생도 신경 써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차라리 한국인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비용은 비슷하게 들면서 의사소통도 쉽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없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자를 받고 입국한 근로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비자 발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심지어 고용주에게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이나 공장 특수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용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투자한 교육 비용이나 숙소 준비 비용도 손해죠. 한 농장주의 경우 2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숙소를 새로 지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절반이 떠나버렸다고 해요. 공장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특수 기술을 가르치는데 몇 개월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일부 고용주들은 정식 비자를 통한 고용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이러한 손실은 결국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법적 절차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갑자기 타라니가 다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태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도 다 하면서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의 농촌이나 공장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타라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불법 체류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앞서 준이가 언급했던 불법 유흥업소나 불법약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도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떠나버립니다. 추적도 불가능하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죠. 타라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 커뮤니티 내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불법 체류를 하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데 왜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느냐는 거죠. 실제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이 단속이 덜한지 같은 정보들이 활발하게 공유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자 받고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예요. 이런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식 비자를 받아 성실하게 일하려는 태국인들마저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오늘 우리는 불법 체류 문제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업을 마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불법 체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모든 관련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원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는 내용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누군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학생들은 태국어로 그들을 조롱하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의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혜진아, 면접 잘 보고 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약 20년 전 어머니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교환학생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태국어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와 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고집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주말마다 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한 친구인 연희와 현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혜진아, 오늘 면접이지? 우리도 같이 지원했어. 연희와 현지는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예요. 태국어과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죠.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면접장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 학기 3명만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특히 태국어로 진행된 면접에서 제가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나 봐요. 일주일 후 합격 발표가 났어요. 저와 연희, 현지가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 됐어요. 탐마삿 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혜진아, 태국 대학은 한국과 많이 달라.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는 태국 대학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다니는 문화, 수업 시간의 분위기, 선후배 관계 등 많은 것들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하셨죠. 내가 태국어를 잘하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좋지 않은 말들도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지만 당시에는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출국 전날 우리 셋은 만나서 태국에서의 계획을 세웠어요. 수업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방콕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죠. 연희가 먹어보고 싶어하는 길거리 음식도 찾아다니기로 했고요. 혜진아, 이번 학기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연희의 말에 우리 모두 들떴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도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태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어릴 때부터 1년에 한두 번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6개월 동안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정한 태국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혜진아, 이건 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 쓰던 거야. 어머니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대학 생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는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설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드디어 태국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저와 연희, 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한번 가방에서 꺼내보았어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탐마삿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의 중학교에 다시 온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학생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학생들의 경멸하는 듯한 눈빛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마치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도 보지 않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왜 한국 애들이 여기 있지? 우리 학교까지 와서. 진짜 어디든 다 나타나네. 한국 애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나 봐. 덜 떨어진 애들이 여기까지 왔네. 자기들 나라에서 공부하지. 태국어로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연희와 현지는 아직 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몰랐지만 저는 모든 말이 다 들렸어요. 특히 덜 떨어진 애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힐끗 봤어요. 다행히 두 친구는 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평온한 표정이었죠. 차마 이 말을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어요. 첫날부터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께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번 학기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에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그때였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태국어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한국말은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네요. 그 말을 하면서 그 학생은 우리를 향해 가볍게 웃음까지 지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는 너무나 명확했죠.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수차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연희와 현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혜진아, 아까 태국 애들이 뭐라고 한 거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던데. 우리한테 한 말 맞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친구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었죠.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덜 떨어진 학생들이래. 여기까지 와서 수업 분위기 망친다고. 친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웃은 거구나. 우리가 무슨 서커스 구경거리도 아닌데.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평소 씩씩한 친구였는데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죠. 저는 얼른 친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편견도 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태국 학생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느껴져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혜진아,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문제가 심각해졌거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약을 유통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 관광객들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가는 태국인들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됐지. 비자도 잘 안 나오고. SNS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분노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더라.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일부 태국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 그건 서로에 대한 오해 아닌가요? 우리도 그들도. 맞아, 혜진아.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인 이해보다 감정이 앞서는 법이야. 그래도 혜진아, 너희가 먼저 다가가 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너희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차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우리를 볼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어머니의 조언대로 우리는 태국 학생들에게 다가가 보려 노력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인사도 건네고 과제도 함께 하자고 제안도 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특히 수차의 그룹은 더 심했어요. 우리가 다가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죠. 어느 날은 제가 들고 있던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휴지통에서 박살난 채로 발견됐죠. 혜진아, 이거 분명 수차 그룹이야. 어제 내가 봤어. 걔네들이 내 자리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 현지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증거도 없고 신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연희의 노트북에 누군가 일부러 물을 엎질렀고 현지의 가방에서는 지갑이 사라졌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증거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수차와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잠깐 얘기 좀 할까? 수차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은 제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어요. 너 우리랑 같은 피 섞인 거 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수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한국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그럼 너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탰어요. 우리가 널 보호해줄 수 있어. 넌 우리랑 같은 편이잖아. 한국 애들은 어차피 곧 돌아갈 텐데 굳이 그런 애들이랑.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대답해. 근데 만약 우리 제안을 거절하면. 수차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연희와 현지를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때문에 혜진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셋이 꼭 붙어 다니면 돼. 절대 혼자 다니지 말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도 괴롭힘의 대상이 된 거죠. 수업 시간에는 태국어로 욕설을 섞어가며 우리를 비웃었고 SNS에는 우리를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연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혜진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현지도 힘들어했어요.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때로는 이해보다 감정이 앞서는 법이야. 내가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그들의 편견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고통이었고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머니가 태국에서 겪으셨던 비슷한 경험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수차와 그 친구들의 협박, 괴롭힘,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까지. 어머니, 저는 태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태국에서는 체면이 아주 중요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거절하는 건 큰 신뢰라고 생각하지. 대신 돌려서 표현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게 미덕이야. 그런데 왜 저희한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는 거죠? 그건 바로 집단의식 때문이야. 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번 그룹이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안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하지만 그만큼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단다. 거기에 지금은 한국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서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는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원래도 태국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그 거부감이 더 커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집단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도 깊어진 것 같아. 엄마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태국식 해결 방법은 정면 대결을 피하는 거야.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는 거지. 그들이 너희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 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혜진아, 내가 두 나라의 피를 가졌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너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 이해심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요? 태국의 방식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심해,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상은 더 중요하단다. 지금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해.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당장은 힘들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행운할지도 모르겠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이해심으로 다리를 놓아볼 차례예요. 곧 찾아올 체육대회가 그 기회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체육대회와 응원 퍼포먼스 대회가 다가오자 학교는 분주해졌어요. 각 학과마다 특색 있는 공연을 준비한다고 들었죠. 우리 과 학생들도 태국 전통 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3명은 교수님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과 공연에 너희도 참여하면 어떨까? 한국의 K-팝으로 특별 무대를 준비해보는 건 어때?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현지가 K-팝 댄스를 잘 췄고 연희도 춤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어. 그래,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기숙사에서 연습했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와 슈퍼샤이를 편곡해서 태국어 버전도 넣기로 했죠. 제가 태국어 가사를 번역하고 발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연습하는 동안 가끔 수차와 그 친구들이 지나가며 비웃듯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죠. 드디어 공연 당일, 우리는 태국 전통 의상과 한복의 느낌을 섞은 특별한 의상을 입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다들 준비됐지? 응, 우리 할 수 있어. 음악이 시작되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K-팝 특유의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무대가 시작됐죠. 태국어 가사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리 공연이 1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수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태국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축하해 주었고 같이 사진도 찍자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K-팝 댄스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우와, 태국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섞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차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괴롭히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외롭게 보이기까지 했죠.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어 승리를 자축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체육대회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리가 없다며 저희를 밀어내던 학생들이 이제는 먼저 옆자리를 권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특히 핌이라는 여학생은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태국어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혹시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래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핌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통해 다른 태국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거리를 두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차의 그룹은 달랐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저희와 어울리는 걸 못마땅해하며 그들마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차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원래는 밝고 친절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자기 그룹 애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적대시해요. 점점 수차의 그룹은 고립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혼자만의 섬이 되어갔죠.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차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너무 멀리 밀어냈으니까요. 어느덧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 됐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많은 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혜진아, 연희야, 현지야, 너희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우리의 편견을 깨주어서 더욱 고마워. 핌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어. 하지만 너희를 만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 특히 혜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어. 사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을 좋아했어. K-팝도 한국 드라마도 한국인 관광객들도. 하지만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숨겨야만 했던 것 같아.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거야. 그러다 보니 누군가 한국의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군중 심리에 휩쓸렸던 것 같아. 특히 SNS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퍼질 때면 그게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지. 하지만 너희를 직접 만나고 지내면서 깨달았어. 문제는 국적이나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편견이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어. 편지를 읽은 후 어머니께서 주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문화의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가진 두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에 대한 반한 감정이 대학생들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또 이러한 감정을 태국 내에서 끊어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